방송 전문가이시고, 네. 그리고 방송 개혁에도 항상 앞장서셨던 최민희 의원님과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에 이 방통위원장의 검사가 또 온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 김홍일 전 검사인데 이번 내정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이상하죠. 거기가 좀. 왜냐하면 애초에 한상혁 위원장이 그만두면 김홍일 검사를 위원장으로 한다는 얘기를 저는 여러 번 들었어요. 심지어 어떤 기자로부터는 검사를 임명해야 되기 때문에 최민희 내정자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애초 대통령이 방통위원장에 시키고 싶었던 사람은 김홍일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김홍일 검사는 방송 관련한 어떤 이력이 없는데 이분이 왜 꼭 그렇게 방통위원장이 돼야 되는 걸까요? 대통령의 최측근이니까요. BBK 검사하면서 그 이후로 승승장구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네네. 그러니까 BBK 무혐의 내는데 관여했던 분이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신임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적재적소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지근거리, 친분이 우선인 것 같아요.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이제 사퇴하기 전에 조선일보, 중앙일보랑 이제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제2, 제3의 이동관이 나온다. 이동관, 삼동관이 나온다. 뭐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이동관, 삼동관이 될 이 김홍일 검사. 그럼 향후 방통위의 방향성은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냥 방송 장악이 방통위원회의 방향인 것 같아요. 이 정부는. 방송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해야만 정책이 제대로 돼요. 네. 그리고 지금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 복잡하겠죠. 그래서 잘 알아야 되고, 그렇죠. 네, 그리고 결정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문외한이 온다는 건 그런 복잡한 방송 정책은 관심 없다는 거예요, 이 정부가. 오직 하나만 하면 된다는 거죠. 방송 장악. YTN 장악, MBC 장악. 지금 방송장을 어떻게 플랜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두 가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이 정부 방송 장악이 단지 방송 장악만 계획한 건 아닐 거다. 사실 김홍일 검사를 시키려고 했다는데 그걸 치고 들어와서 방송위원장 자리를 꿰찬 거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대통령의 귀를 뭘로 사로잡았을까?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1단계 정말 무도한 방송 장악. 그래서 공영방송 다 장악하고 연합뉴스, YTN 다 장악한다. 내 사람 심는다. 그걸 내가 하겠다. 이거였을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방송 구조 개편. 구조 개편. 네, 그래서 YTN 민영화가 사실 구조 개편에 한 삽을 뜬 건데 네. 이번 총선에서 심판해야 됩니다. 이런 거 전부 내년 총선에서. 그리고 KBS2 민영화, MBC 민영화를 제시했을 것 같아요. 민영화하면 쉽게 소나기에 넣을 수 있다. 이런 감언이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럼 여기서 끝나냐? 방송 장악해서 하려는 게 뭐예요? 친윤 방송들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전 여기서 그칠 것 같지 않아요. 정치 체제 자체를 변화시키려고 할 것 같아요. 정치 체제를 변화시킨다면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예, 이제 지금 많은 국민들이 내각제 싫어해요. 네. 그리고 북한과의 대치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 대통령 중심제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끊임없이 기득권 네. 세력들이 일본 자민당 체제를 꿈꿔왔어요. 그래서 그 일본 자민당 체제 보수적 의제 지형으로 시민들의 역동성이 말살돼야 보수 기득권 체제가 유지되잖아요. 네. 그래서 1단계는 이제 방송 장악, 2단계는 방송 구조 개편, 네. 공영방송 민영화. 그래서 의제 자체를 보수 지형으로 완전히 만들어 버리고 그런 다음에는 저는 뭐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나 이런 걸 통해서 일본 자민당 영구 집권 체제까지 나아가고 싶은 일부 사람들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이동관 위원장이 오기 전에 이 정부의 방송 플랜이 뭐였냐면 8월 말까지 방송 장악을 다 끝낸다는 거였어요. 8월 말까지요? 네, 그런 얘기가 기자들을 통해서 전해졌어요. 네.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어요. 끝내는 거였다고.
그런데 그건 일단 실패한 것이죠. 네. 그리고 KBS 겨우 장악했는데 지금 내부가 시끄러워요. 근데 외부에 그렇게 보도는 많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내부에서는 시끄러운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정중동의 상황 같아요. 사실 지금의 방송법이라는 게 그냥 뭐 위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DJ의 결단도 있었지만 그 방송 노동자들의 오랜 투쟁의 산물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방송규약 네. 뭐 여러 가지거든요. 그걸 지금 박민 사장이 송두리째 무시하고 전횡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일부 KBS에서는 박민 사장을 그 윤석열 그 아바타라고 부른대요, 내부에서. 그러니까 일하는 스타일이 너무 똑같다고.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인다 그래서. 2006년도에 이제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방송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도 하셨는데 네. 그러면 그때 이 그 방송통신위원회 만드는 기초 작업 그리고 이 관련 법들을 만들어졌던 거죠. 그럼 지금의 그렇죠. 상황은 어떻게 좀 보시고 계신 거예요? 그때와 비추어 본다면. 그때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든 것은 이런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IPTV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방송통신 융합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방송과 통신을 따로 규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규제 기관을 정통부와 방송위원회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FCC 방식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어서 규제하자. 네. 그런데 이 규제 기관은 방송과 통신 정책을 뭐 때로는 진흥하고 규제하는 데니까 독임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FCC처럼 위원회 방식으로 하자.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5명의 위원을 두게 됐고 그리고 초기에 2008년에 만들었던 방통위원회는 권한이 막강했어요. FCC에 준하는. 그래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와서 결과적으로 방송 장악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된 건데 네. 그러니까 그 이후로 박근혜 정부에서 네. 이제 미래창조과학 뭐 이름도 미래창조과학통신부 뭐 네. 만들어서 방통위원회를 쪼개서 방통위원회 기능이 줄었죠. 그때 기준이 방송의 소위 유료방송 채널을 다 미창부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과기정통부에 가 있고요. 유료방송은. 그러니까 이 방통위는 권한이 축소돼서 뉴스 보도를 하는 방송들이 방통위원회 밑에 와 있게 됐죠. 그러니까 방통위의 기능은 대폭 줄면서 여전히 이제 공영방송이나 종편도 시사방송을 하잖아요. 뉴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송들에 대한 규제 기능을 갖고 있게 됐죠. 근데 이 핵심은 독임제로 가지 않고 합의제 행정기구로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2인 체제로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런 이제 법의 취지가 그러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법의 취지가 그러하면 독임제로 하지 뭐 때문에 위원회로 했겠습니까? 그렇죠. 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구다라고 명시한 이유는 이 합의를 하라는 거거든요. 이 합의가 대통령 추천목 2명이 해라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당 추천목만 들어가면 합의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방통위가 5명으로 되어 있는데 2명은 대통령, 3명은 국회예요. 근데 이 3명 중에 2명을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임명하게 돼 있어요. 추천하게 돼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반대 정파가 들어가서 견제하고 토론을 통해서 반대 정파와 합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사실은 탄핵안이 올라간 내용을 보면 이제 5인 합의제 기구인데 이제 그 위원 석 달 동안 2인 체제로 진행한 것도 네. 위원장과 부위원장만 있는 방통위원장으로 방통위원회로 진행한 것도 이 탄핵안에 올라와 있는데 이 과거에 그럼 전례가 없는 건가요? 없습니다. 이걸 자꾸 전례전례 하는데 이명이었을 때가 있어요. 잠시. 네. 그런데 그때는 의결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상적인 그 소소한 업무들을 네. 뭐 서면으로 결의하고 그랬지 회의를 열어서 중요 사안을 의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부 사람들의 특징이 A를 말하고 B를 얘기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짜 뉴스는 사실 규정도 뭐 국제적으로 확립된 게 없지만 이 정부의 가짜 뉴스는 대통령을 비판하면 가짜 뉴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나 영부인이나 네. 대통령 측근을 비판하면 뭐 비판하는 기사를 쓰면 그게 가짜 뉴스다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라고 쓰고 언론 탄압이라고 읽는다 이런 식이 되어 버렸어요. 지금 뭐 뉴스버스가 그 선봉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 장악하려는 쪽 입장에서 얼마나 뉴스버스가 밉겠어요. 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해주실 일이 있는데 뉴스버스에 적극적으로 출연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의제 설정 능력이 있는 분들이. 네. 그래서 유시민 작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뉴스버스에 출연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존재를 알리고 제가 뉴스버스 기사는 챙겨서 보는 편이에요. 네. 왜냐하면 디테일이 강해요. 정론 기능을 하는 방송은 사실 권력자들은 다 미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더라도 인정하느냐, 짓밟으려고 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뭐 민주정부 대통령들도 사사건건 비판하고 토달고 팩트에 기초해서 비판하는 언론이 곱게는 보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탄압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정부는 마음에 안 들면 탄압하는 거죠. 자격이 없어요. 정권을 운영할,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 비상식적인 일들 중에는 그 의원님이 7개월 7일 방송통신위원으로 이제 추천을 못 받았던, 그 내정이 안 됐던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그때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우선 제가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했어요. 네. 그런데 뭐 국민의힘은 자기들은 퇴장해서 동의 안 했다 그러지만 그건 절차 중에 하나예요. 네. 퇴장하는 것도 그냥 의사표시예요. 그래서 제가 과반 이상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제적의원 과반, 참석자가 아니라 그렇게 의결이 됐는데 근데 그런 상태에서 임명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원래 며칠 안에 임명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대개 한두 달 안에 하죠. 왜냐면 뭐 그러니까. 근데 검증은 했어요. 네. 제가 의결되자마자 바로 방통위에서 연락 와서 제가 검증 절차 다 응했거든요. 그리고 또 토스 받았어요. 용산에서 온 무슨 질문지. 그거 다 했어요. 그리고는 여러 가지 얘기가 들려왔어요. 한상혁이 정리되는 대로 임명하겠다 이런 얘기도 들려왔고. 네. 그런데 거기에 변수가 있었는데 한상혁 위원장이 구속될 줄 알았는데 구속이 안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쪽에서 보기에. 네. 그 이후로 기류가 달라지고 갑자기 이동관 위원장 카드가 등장하면서 그 뒤로부터는 오리무중이 된 거죠. 네. 근데 제가 뭐 기자들로부터 정말 많은 전화를 받았어요. 네. 그런데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 전화들이. 네. 내용이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렇죠. 우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해서 임명 안 한다. 아니 국정이 싫어하는 사람 임명 안 하고 좋아하는 사람만 임명하는 거예요? 야당 추천인데. 그렇죠. 실력이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을 추천을 하는 게. 그렇죠. 네. 그러면 호불호에 따라 야당 추천 인사 임명하면 민주당은 먼저 사람 정해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람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이걸 물어봐야 돼요? 제가 그랬죠. 네. 말이 안 된다. 네. 그리고 싫어한다? 그러면 땡큐다. 나도 싫다. 제가 그랬고요. 더 기가 막힌 얘기 들었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전혀 비합리적인 얘기. 네. 첫 번째 들은 얘기는 제가 대선 끝나고 건희사랑인가요? 영부인 팬클럽으로부터 맞습니다. 고발당한 적 있어요. 네. 그것도 뉴스공장 나가서 네. 제가 열린공감 TV에서 그때 이런저런 문제 제기한 게 있으니 네. 이런 부분들은 좀 명확히 하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다고 저를 고발했어요. 그래서 대선 지나고 수사 받았어요. 네. 네, 그리고 무혐의 됐어요. 최종적으로. 네. 그것 때문에 반대한다.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의결했는데 더 어처구니 없는 얘기도 들었어요. 네. 제 사주가 뭐 어떻다 저떻다 하는 얘기. 사주 얘기를 그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절대 아닐 거다. 네. 그거보단 방송 장악하기 위해서 나처럼 잘 알고 그리고 뭐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싸울 사람 들어오는 게 껄끄러워서 임명 안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퍼뜨리는 게 아니냐. 혹세무민으로. 네.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제가 사주 얘기를 들었을 땐 저 진짜 넘어갈 뻔했어요. 네. 웃느라고. 그 이제 여러 공격들이 있었을 텐데 결정적으로 이제 방송통신위원 자리를 내려놓게 된 뭐 계기나 어떤 이유가 또 있으신 겁니까? 있습니다. 예. 저는 사실 이미 9월쯤에 김현 의원이 그만뒀을 때 김현 의원이 있을 때 제가 들어가야 방송 장악을 저지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김현 의원이 그만둔 다음부터는 들어갈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 이상인, 이동관, 최민희 2대1이잖아요. 네. 저는 아마 들어갔으면 곧 그만뒀을 거예요. 이동관 탄핵하자 이러면서 나왔을 거예요. 네. 그리고 무서웠어요. 아. 제가 2대1로 혹은 3대2 구조에서 결국은 막지 못하고 방송 장악에 들러리 섰다는 이력이
제 인생의 꼬리표로 붙어 다니는 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온갖 비난에도 제가 침묵한 이유는 적어도 민주당 내에 과방위 그리고 중간에 원내대표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과거 원내대표였다면 이동관 탄핵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이제 탄핵 6시간 전에 사의를 표하고 네. 대통령이 사표를 받았는데 사실 이건 수사를 진행 중이고 징계 중인 고위 그 수사가 진행 중인 고위 공무원인데 이렇게 사표를 수리한다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검사 출신 대통령이 정말 법정신을 훼손하는 거죠. 그 징계받는 상태에서는 사표도 못 내잖아요, 공무원이. 맞습니다. 근데 정무직 공무원은 더 엄격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무법천지예요. 근데 그 법이 기준은 있어요, 무법이. 네. 내 편은 무조건 봐주고 네. 정파적으로 반대편은 무자비하게 짓밟는다. 이게 기준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그거는 이상할 거 없어요. 기준을 윤석열 혹은 영부인으로 놓고 네. 거기를 보호하거나 잘 보이게 하려고 한다면 틀리는 경우가 없어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을 때. 네. 그런데 방심위가 그런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동관 위원장이 개입하지 않았나 의혹을 받았는데 국회에서 인정했던데요. 협의했다고. 협의했다. 이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으로 딱 떨어지는 탄핵 사유죠. 방통위가 원래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방통위가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방통위는 네. 방송을 장악하는 게 아니라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해주는 기관이에요. 완전 거꾸로네요. 지금.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방송통신 영역의 산업을 진흥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규제 기관이면서 동시에 진흥 기관이거든요. 네. 사실은 제가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할 때 그때 저하고 정현주 KBS 사장이 네. 기자들 사이에서 청와대가 버린 인물로 통했어요. 왜 그렇게 법대로 했으니까요. 법대로. 네, 그때 한미 FTA 관련한 비판 방송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근데 왜 압력이 없었겠습니까? 이런저런. 그런데 그거를 정현주 사장은 꿋꿋이 이겨내고 PD들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제가 옳았다고 하셨어요. 나중에. 마지막에 우리 대선 지고 부르신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할 말인데 당신은 많은 일을 하고 싶었는데 막상 대통령이 되니 정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적더라. 왜 적겠어요? 법과 원칙, 절차를 지키니까 그런 거예요. 이 정부처럼 법과 원칙 안 지키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원칙을 지키면서 대통령이 할 일이 참 적더라. 나는 실수를 할래도 할 수가 없었다. 언론이 너무 그냥 현미경을 대고 감시를 해서 실수를 할래도 할 수가 없었고 결과적으로 고마운 면도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언론이 사실은 그 정권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이 정권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지만 정권의 잘못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도 당연히 있겠죠. 이게 본래 언론의 역할이에요. 언론이 그렇죠. 워치독이고 감시견이고 네. 비판적인 질문을 하지 못하는 기자는 기자도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질문을 못 드렸던 것 중에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남양주 갑지역에 출마 선언했어요. 네. 그리고 출판 기념회도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출마를 하게 된 건 순전히 윤석열 대통령 공천, 제가 공천 받으면 윤석열 대통령 공천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사람이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엄청 열받아서 제가 늘 이렇게 선거를 떠밀려서 나갔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꼭 국회 들어가야지. 과방위 간사를 해야지. 내가 방송을 어떻게든 이 방송 장악을 저지해야지. 윤석열과 맞서 싸워야지. 이게 처음으로 자발적 참여 의지를 만드는. 네. 윤석열 정부의 재언을 좀 한다면 어떤 말씀을 좀 하실 수 있을지. 재언이 허무하긴 할 텐데 네. 일단 방송 장악 해봤자 총선에 크게 영향 없습니다. 지금 KBS가 엑스포를 119대 29로 이제 그 초라한 실적으로 탈락했는데 그걸 석패래요. 네. 그렇게 단어 선택을 못합니까? 그러니까 일 잘해서 점수 따십시오. 지금같이 해서는 KBS가 아무리 친윤 방송 내보내도 지지율 안 오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영부인 소위 명품 선물 카톡 사건. 네. 그것을 아무리 언론이 보도 안 한다고 사람들이 모르나요? 굉장히 많이 퍼져 있더라고요. 확 퍼져요. 이런 건. 그리고 얼마나 아이템이 흥미로워요. 게다가 대통령실 대응을 보세요. 공작금이 어디서 나왔나? 북한 연루서를 제기하잖아요. 그런 참모 빨리 잘라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떤 영부인이 북한의 공작에 놀아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가보안법 위반이잖아요. 네. 만약에 그 시나리오에 따르면 최모 목사는 북한 공작원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영부인이 공작원을 만난 거잖아요. 좀 생각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참모는 빨리 잘라야 된다. 그 다음에 반환 창고는 보고 싶어요. 그래서 막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얼마나 선물을 많이 받았으면 반환 창고잖아요. 그렇죠. 반환 서랍이 아니라. 네. 그 반환 창고라고 얘기한 순간 그 창고를 공개하라라는 말이 바로 당연하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창고를 공개하려고 그랬나? 그래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아, 그럼 그 반환 창고를 착 공개한 다음에 나눠주시려고 그랬나? 아, 이게 뭡니까? 대통령실이. 1년 반가량 창고에 보관한다는 것도 사실 1년가량, 그 말도 안 되죠. 1년 한 3개월 보관한 건데요. 네. 그건 받은 거죠, 뭐. 그렇죠. 그럼 어떤 사람이 제가 김태형 기자 지갑을 이제 도둑질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이제 안 쓰고 1년 반 동안 보관하다가 자수하면 저 무죄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일 잘해서 점수 따야지 방송 장악해서 점수 따려는 노력은 다 헛된 거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 더 이상 방송 장악의 앞잡이 기관으로 전락시키지 말고 포기하셔라. 네. 이런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